자, 지금 우리는 면접 족보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 지식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우다시피 하시되 너무 길게 말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확하게 숙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되는 건데 너무 지엽적으로 하나씩 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선에서 이야기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지도자의 리더십 기술입니다. 키워드가 이거죠. 리더십 기술. 청소년 지도사는요, 청소년 활동을 할 때 그 앞에서 이끄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해서 리더십 기술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지식과 기술 등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나 조직을 하나의 총체로 보는 능력, 개념적 기술이 다 있고 마지막에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기술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은 필기시험에서 많이 그걸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관련 과목을 이수했을 때 그게 다 지식과 이론이 겸비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리더십 기술을 우리가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 기술이라고 말하고요. 여기 나오죠? 전문적 기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지도사는 청소년들과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인간관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인간관계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뒤에는 굳이 뭐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기술이나 개념적 기술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문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인간적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이 전문적인 거고 이게 바로 인간적인 것이거든요. 리더의 자질에도 인간적인 자질과 그 다음에 전문적인 자질이 필요해요. 기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와 연관된 지식과 기술에 많은 전문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청소년들과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기술, 즉 인간적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된다 이거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는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입니다. 이 역량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했는데요.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은 자격 연수, 현직 연수, 자발적인 학습 등과 관련이 있는 전문적인 역량과 그래서 1번이 끝나죠. 우리가 이제 현직일 때 연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연수 교육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발적인 학습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윤리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책임감이나 청소년을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관과 관련된 윤리적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요구 분석을 하고 프로그램 설계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 평가의 역량, 협력자로서의 역량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역량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프로포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족보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봐라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부록에 보면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것들을 좀 넣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기획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큰 틀에서 보면은 첫 번째가 전문적인 역량이고 두 번째가 윤리적인 역량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 윤리적인 책임감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윤리강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히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념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지도자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윤리적 역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겠죠. 좋은 프로그램, 참신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획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은 굳이 뭐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획이나 요구 분석이나 설계나 운영, 평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프로세스잖아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하고 마지막에 평가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상의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3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청소년 기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기관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건데 개별적으로 작성하기라고 써졌잖아요. 기관에 뭐 방문해 본 분들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계신다면 이제 이거를 물어볼 수 있는데 청소년 기관의 방문, 기관 방문기인데요. 기관에 방문했던 것은 뭐 자원봉사를 하던 아니면 실습을 하던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기관에 이제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시고요. 만약에 가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청소년 기관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겠죠? 자, 첫 번째 종사자의 비전문성이라든지 종사자의 인력 부족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라든지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의 부족이라든지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써봤어요. 몇 가지만 써봤는데 종사자의 비전문성 이것은 물론 이제 자격은 있겠지만 보다 더 이제 전문적인 역량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의 인력 부족입니다. 이게 이제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많이 이제 소진되는 부분도 있고 종사자들을 보면은 인력이 좀 부족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질적 저하인데 이것은 이제 비전문성이 바로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참신한 프로그램, 청소년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간편적인 이렇게 뭐랄까요? 진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이 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뭐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제 기관에 방문해 본 분이 나는 이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점은 기관의 약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34번은 이제 청소년 보호와 연관성이 있는 유해환경 감시 정화활동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제 청소년 보호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인 레드존이 있는데요. 청소년 유해 환경 밀집 지역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혹시 자치구라도 레드존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레드존, 즉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평소에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통행 제한 구역이 있는데요. 통행금지 구역은 말 그대로 24시간 동안 제한하는 것이에요.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한구역은 일정 시간 동안만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이제 그런 우려 지역에 24시간 통행금지가 바로 이제 말 그대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 되고요. 통행 제한구역은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 등 유해 매체물, 약물 등 판매, 대여, 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일정 시간 통행이 제한되는 겁니다. 24시간은 아니고요. 일정 시간 동안 제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험생분들은 해당 지역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레드존이 있는지 좀 숙지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24시간은 24시간. 그러니까 이거죠. 청소년 유해 환경 등이 있는 지역으로서 통행 금지 구역과 통행 제한 구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제 통행 금지 구역을 우리가 레드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어느 지역에 이러이러한 레드존이 있는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입니다. 이제 학교 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뭐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이제 여기에 주된 대상자가 될 거 아닙니까? 학교보건법이라든지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해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 이것을 우리가 위생 정화 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그리고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를 절대 정화구역이라고 하고,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 정화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가 위생 정화구역인데, 절대 정화구역은 교문에서부터 출입문이니까 학교 출입문 교문에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 정화구역을 한다. 그 외의 지역을 이제 상대 정화구역을 하고요. 이 숫자 조금 유념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죠. 학교보건법 제5조 시행령 제3조는 필요 없고 이건 놔두고요. 그냥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절대정화구역 50m, 그 외의 지역은 상대정화구역. 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을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거나 자체 감시 활동을 통해서 업주가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TV, 라디오, 비디오물 등 영상 매체물의 건전한 유도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모니터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유해환경 감시단이다. 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해환경 감시 정화 활동에 대해서 있는데, 첫 번째가 레드존, 두 번째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세 번째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었습니다. 자, 3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제는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질풍노도의 스탠리 홀이죠. 스탠리 홀. 스탠리 홀이 말한 질풍노도의 시기의 정의는 뭐냐? 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를 비유한 거예요. 청소년기를 비유한 건데, 이것도 좀 잘 나오더라고요. 자, 질풍노도라는 말은 매서운 바람과 소용돌이 치는 물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질풍이라는 단어와 노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둘로 나눈 거죠. 자, 생물학적 관점을 중시한 스탠리 홀이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묘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청소년기가 시행착오와 혼돈을 경험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시행착오와 혼돈,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시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질풍노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혼돈이 좀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서운 바람, 소용돌이 치는 물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청소년이 바로 위기 경험을 충분히 해보는 그런 심리사회적 유액이 해당되기 때문에 혼돈이라든지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많이 겪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질풍노도라고 말합니다. 36번은 청소년 문제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게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에 대한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대응책은 뭘까요? 자, 다양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청소년의 문제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욕구 파악이 먼저겠죠. 자, 그리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맞춤형으로 주려면 청소년 지도사가 모두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그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자의 세심한 활동이 요구된다라고 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활용하되,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되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인 노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요. 자,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응책은 뭐냐? 지도사로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양한 문제나 욕구가 있다면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사가 세심하게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어려운 부분 없고요. 자, 37번은 앞에서 그랬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다.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요. 엄청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역할이 없으면 지도사가 활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 행동이나 심리적 부적응이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역사회 인식 개선이 동그라미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청소년의 문제나 청소년에 대한 여기 심리적인 부적응,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역사회 청소년 지도 업무 선도와
청소년 성장과 발달을 조력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과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역사회 인식 개선이에요. 지역사회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한 부적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들이.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에 많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는데 그것이 동원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조직들, 지역사회에 많은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 조직들이 바로 일종의 자원들이 되는데 자원기관들이 되는데 이 자원기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도사가 되시면 그 지도사 활동하시면서 많은 지역 자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자원들과 연계 활동도 잘 하셔야 돼요. 그거를 잘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활동 또는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 변화가 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 배웠잖아요. 청소년 주도형이 좋습니다. 이용자를 중심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청소년 지도자는 급변한 사회에 관심을 기울이며 일정한 틀에 맞춘, 이게 일정한 틀에 맞춘이라는 것은 정형화된 이 말이에요. 정형화된 것은 좋지 않죠. 정형화된 것은 좋지 않죠. 자, 청소년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보다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이용자 중심의 청소년 지도인데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청소년 자기주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서 성장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도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지도의 방향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 청소년의 주도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소년 중심으로 이 청소년 요구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성인이 되고 성장 역량이 잘 키워질 수 있도록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 지도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39번은 청소년 육성 제도론입니다. 청소년 육성 제도론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 육성 제도론이 필기 과목에 있습니다. 필기 과목에 있는데 대개 문제가요, 법률 문제입니다. 법률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헌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기본법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40번에 법체계가 나와요. 여기서는 법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육성 제도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왜? 육성 제도론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워밍업이에요. 자, 총선 육성의 근원은 헌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총론적 기초는 육성의 총론적 기초, 청소년 육성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이 바로 육성의 총론적인 기초가 됩니다. 육성 영역은 세 가지 많이 아시죠? 활동이 있고요, 복지가 있고요, 보호가 있어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영역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육성 영역이 중요하거든요. 육성 영역이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복지, 활동, 보호, 복지, 활동, 보호 세 가지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 그거 나올 거예요. 청소년 육성 제도로는 우리나라 청소년 육성 정책과 관련 법규, 행정 체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자, 정책도 들어가 있네요. 육성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청소년 육성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영역입니다. 그게 바로 육성제도론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청소년 육성제도의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아까 했던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보호가 되는 겁니다. 청소년 보호의 영역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청소년 육성 제도로는 우리나라 청소년 육성 정책과 관련 법규 행정 체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청소년 육성 제도 전반, 즉
청소년 복지,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청소년 육성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영역이 청소년 육성 제도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